오. 괜찮으시죠? 네. 혹시 중간에 뭔가 좀 깜빡하시더라도 저희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양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 부축하는 거 사진 찍혔나요? 찍혔어야 될 텐데. 농담처럼 시작해봤지만 뭐 괜찮으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항준 감독님부터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가 사는 남자를 통해서 벌써 장항준 감독님과 두 번째 지구일을 함께 하게 된 배우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픈 더 도어라는 연출작도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해주셨고 오늘도 또 흔쾌히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왕가 사는 남자 현장에 커피차도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장항준 감독님이 꼭 그 감독님 사진을 같이 넣어서 그러다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부끄러운 기억을 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왕가 사는 남자와 그 시작 저는 정말 인연이 많은 영화. 잠깐만 그거를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감독님과의 인연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연애에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 과거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PD를 하셨던 분이 그 이문정 그때 당시에 이제 PD님이 그 독립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제작을 하신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그 장원석 그 대표님하고 저 굉장히 친한데 이제 또 제작을 하셨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매니저가 있어요. 제 매니저가 그 여기 제작부로 들어가서 또 일을 했어요. 그 본인이 제작을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참여를 하셔서 제가 이제 커피차도 보내드렸었어요. 정말 약간 조금 충격이 왔나 봐요. 원래도 말을 잘 못하는데 지금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커피차 너무 진짜 사실 어찌 보면 그분들 중에 제가 손석구 씨랑 제일 안 친한 사람이에요. 굳이 이제 제가 그 제 사진을 써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좀 과시하고 싶었달까요? 친분을 없는 친분을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우리 굉장히 친한 척하고 찍은 사진을 써서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제 스태프들한테 좀 의시됐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커피차를 보내달라는 멘트로 연예뉴스 기사가 나는 감독님은 우리나라의 장항준 감독님이 유일한 이스타성을 정말 어쩌면 좋을지 모를 만한 지점이 있고요. 아니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손석구 배우님 지금 미국에서 막 오셨잖아요. 선댄스 영화제 다녀오셨죠? 네, 어제 왔어요. 네, 출연작으로 가셨죠? 네.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댄스 어떠셨는지. 배드포드 파크라는 영화로 다녀오셨죠? 네. 선댄스 영화제가 영화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충격이 많이 크셨네요. 네, 약간 시간을 벌어들이면 그 미국 인디 영화의 정말 보석 같은 작품들이 모이는 영화제가 선댄스 영화제고 그래서 한국 배우들과 협업한 작품들이 매해는 아니어도 간간히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소개된 영화 중에 한 편이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미나리라는 작품도 선댄스를 통해서 소개가 된 작품입니다. 곧 영화제가 개막을 마치고 폐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양보가 들려올지 기대하고 있겠고요. 또 지금 쉬셔야 되는데 말씀을 또 걸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영화 보신 소감도
연이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은 관에서 막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제가 평소에 그 좋아하고 되게 팬인 선배님 또 후배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 역시 감독님의 그 뭐라 그럴까 캐스팅 능력, 캐스팅 소환에 좀 감탄하면서 봤어요. 처음부터 약간 정말 많은 유명하신 그 배우분들이 나와서 그런 연기를 보는 재미랄까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컸고, 그리고 역시나 저는 그 한 영화 안에서 좀 다양한 장르를 보는 재미가 있었던 영화 같아요. 그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장르의 연기도 굉장하시지만 뭐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그런 어떤 굉장히 코믹한 연기에 대가이신 그 유해진 선배님의 그런 좀 코믹한 장면도 있고 액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굉장히 드라마가 좀 마지막에 가서는 아마 많이 좀 눈물을 흘리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좀 드라마적인 것도 강하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 그 영화여서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은 첫 사극 연출작입니다. 사실 관객들이 시대극, 사극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연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하기에 참 까다로운 장르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연출자 입장에서 느끼는 사극의 묘미라는 것 이번 영화를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극은 정말 저 이제 사실 제가 사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그 만약에 계유정난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는 데까지가 대부분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이후의 단종 얘기라는 게 저한테 더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약간 느낌이 뭐냐면 실패한 정의의 뒷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귀찮았다고 생각하면은 이상하지만은 많은 스태프들하고 진짜 일이 한 2.5배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게 되고 한 시간씩 계속 고민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디테일한 고증 문제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로 2배, 3배로 신경 쓰실 게 많았어야 하는 장르이기도 하죠. 방금 계유정난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수양대군의 존재를 이용해서 혹시나 기대하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명회라는 한 명의 거대한 빌런으로 그 모두를 포함시켜 놓은 인물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조금 기대하면서 보았던 것 같아요. 뭐 실루엣이라도 수양대군이 등장하지 않을까? 단종과의 관계에서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한명회와의 대화씬이 짧게 등장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게 처음부터 일관된 선택이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처음부터 합순형되고 나오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세웠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거대한 악은 드러내지 않아요. 진짜 힘은 보이지 않아요. 네,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물리적인 힘을 생사하는 것이 한명회. 한명회는 세조가 가진 어둠의 권력과 힘을 모두 포함한 대상이고 등장하지 않았던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순간 그게 수양대군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배우로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어떤 분한테 제가 카메오 출연을 부탁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정재 씨나 해달라고 했을 거. 근데 그 순간에 몰입이 깨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나오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저는 사실 카메오라는 거는 원래 기본적인 그 지금 많이 좀 변질됐는데 카메오는 관객이 못 알아봐야 카메오거든요. 예를 들면 히치콕 감독이 자기 영화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나온다든지 뭐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온다든지 원래 이게 카메오의 의미인데 지금 마치 굉장히 좀 미팅 특별 출연 같은. 그래서 그것들은 처음부터 전혀 고려를 안 했었어요. 그냥 한명회 이건 오로지 한명회의 어떤 그 어떤 안타고니스트로서 존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방금 히치콕 얘기해 주시니까 그의 영화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마틴 스코세이지도 가끔 카메라 뒤에서 서 있다가 본인이 출연하고 싶은 장면을 꼽아서 연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항준 감독님이 본인의 연출작에서 카메오로 등장하신다면 언젠가 어떤 모습일지 또 기대가 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잘 찾아보기로 하고요. 손석구 배우는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는 사극 출연을 꿈꾸세요. 왜냐하면 배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전혀 좀 닿지 않는 장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좀 닿지 않는 배우 같아요. 근데 뭐 한 번은 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러는데 그리고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조금 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 그 다른 누가 하나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장르가 좀 사극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좀 무리수를 뒀다가는 뭐 자칫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사극의 범주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너무 벗어나도 안 될 것 같고 뭐 막연하게 상상을 해봤을 때 참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한 80%는 그냥 농담으로 해보는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이 영화의 캐스팅 보드가 완전히 비어있다. 지금 시나리오만 나오고 캐스팅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다. 그런데 손석구 배우는 무조건 한 역할을 맡겨야만 한다. 라고 한다면 장항준 감독님은 어떤 역할을 이 영화에 제안하고 싶으세요? 일단 이용인은 아닐 테고요. 예, 매화도 나이에서 아닐 안 테고.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배우님께 제안을 사실 악인을 그리는 게 배우로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악인을 탄생시킬 것이냐, 어떤 고정관념을 내가 그걸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인물을 창조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번에 했던 한 명에는 유시태적 한 명이에요. 네, 유시태 씨가 해석한 유시태적 한 명인데 손석구 씨가 했으면 또 손석구적 한 명애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성대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재밌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너무 정의롭고 또 손석구 자세히 보면은 선한 귀에 이상입니다. 사실 봐야만 알 수 있는 어떤 답변인 것 같지만 네, 저는 한 명에도 지금 얘기해 주셔서 상상을 해보고 있었는데 또 파격적으로 막도배비 같은 역할을 또 손석구 배우가 해주신다면 얼마나 또 새로운 사랑스러운 모습의 캐릭터가 탄생할까 좀 익살스러운 모습도 한번 사극에서 보면 재밌겠다 라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내가 출연하지 않은 작품을 볼 때 다른 배우의 어떤 점을 눈여겨서 볼까요? 손석구 배우에게 그 지점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면 같은 직업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는 의식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눈이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뭐 참고로 저는 뭐 한다면 그 토끼를 잘 잡거든요. 그리고 제가 달리기가 좀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이용이를 연기하신 그 박지훈님이 저는 좀 보면서 좀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너무 적절히 자기의 색깔이 좀 잘 들어간 그런 좀 네, 그게 좀 나한테 저런 대사가 오면 저렇게 했을까 싶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소년 같은데 좀 어른 같고 그리고 조금 그런 사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극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뭐 우리가 좀 익숙한 그 범주 안에서 좀 되게 진짜 옛날 사람이 말하면 이제 저럴 것 같아. 처음에 목소리부터 이렇게 등장할 때, 그러니까 저 처음에 이제 유배를 가서 방 안에 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소리만 나올 때, 그럴 때 좀 저는 목소리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그 질문이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배우의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네, 다시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배우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습할 게 좀 많이 있네요. 연출 데뷔작을 함께한 배우는 연출가에게 정말 각별한 의미일 것 같아요. 2002년에 한국 영화에 진짜 걸출한 코미디 영화가 하나 탄생을 했죠. 라이터를 켜라 라는 장항준 감독님의 데뷔작, 연출 데뷔작이 꼭 박수가 나오네요.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영화에 유해진 배우가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2002년에 함께 작업을 하시고 2026년에 개봉하는 영화로 다시 한번 배우와 감독으로 만나신 셈인데요. 두 분 다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이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작업하신 소감도 조금 남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2002년도에 이제 유해진 씨 그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고 이렇게 좀 친해졌어요. 그냥 좀 그런 게 그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의 좀 겸손한 태도도 참 좋았고 연기를 대하는 방식들도 참 좋았고 그래서 감독과 배우로 만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같은 것 같으니 친구하자. 이제 저희 부부랑 참 많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이제 그때는 유해진 씨가 이렇게 영화 배우긴 하는데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그 20몇 년 동안의 사이에 유해진 씨는 우리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엄청난 배우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희한한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연기에 대한 어떤 폭 그런 것도 넓어지고 깊이가 더 있어졌다. 그래 유해진 씨한테 제가 그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혜진아, 20대 때 너는 눈이 그냥 찢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깊어졌어. 그게 주름의 효과인지 그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의 얼굴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너의 삶의 켜켜이 얼굴에 쌓여진 건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깊어졌어. 그래서 조금만 눈물이 맺히면 저 안에 되게 깊은 슬픔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친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편하기도 하면서 서로 굉장히 예의를 바쳤어요. 의식적으로. 유해진 씨도 저한테 현장에서 감독님, 저도 유해진 씨, 혜진 배우님 오시라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술 먹을 때는 새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하기 전에 그 안태진 감독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이 올빼미라는 영화. 저는 옛날에 유해진 씨랑 같이 일을 해봐서 요즘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 유해진 씨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태진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고마운 배우였다. 현장에서 외롭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똑같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외롭지 않았어요.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물론 이제 말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거의 매일 끝나고 나서 둘이 같이 한잔하면서 낮에 찍었던 촬영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새롭게 이거 대사 같은 거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 행복했죠.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영화를 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 작품으로 하고 있고 그 작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술 먹으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고 게다가 돈도 받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서 지금 표정을 보는데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진짜 좋고요. 저는 유해진이라는 이름은 왕가 사는 남자의 진짜 든든한 믿을구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장항준 감독의 연출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박지훈 배우의 연기 혹은 다른 배우들의 참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셨겠지만 나머지 분들의 이름은 기대감에 조금 더 가깝다면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드셨을까 혹은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의 기분 좋은 퀘스천 마크에 가깝다면 정말 확실한 믿을 구석은 유해진이라는 이름
작품이었던 것 같고 저는 경력이 이렇게까지 오래된 배우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충족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관객이 기대하셨던 바 그대로 어쩌면 그 이상을 류해진 배우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배 배우가 돋보일수록 굉장히 너른 품을 내어주셨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믿을 구석의 배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렇게 깔려진 판 안에서 우리는 박지훈이라는 엄청난 배우를 이 영화를 통해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단종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 슬픈 눈의 클로즈업으로 끝나게 되죠. 근데 이 숏이 아무래도 박지훈 배우의 캐스팅 이후에 결정된 숏이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좀 해보았는데 눈이 워낙 좋은 배우니까요. 네, 단종의 마지막에 처리를 두고 혹시 박지훈 배우 캐스팅 전후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놀랍도록 날카로운. 네. 그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아내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이 줄을 당기는 사이에 전혀 없었고 콘티를 짤 때도 아내 내용 모습이 안 그랬어요. 왜냐면 비극은 문 밖에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극을 받아들인 태도는. 네. 그 단정히 죽어가는 방이 아니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원래 비극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단종에 가시는 최후는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박지훈 씨하고 계속 이제 계속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눈을 보고 싶다. 안 쓰더라도 찍어놓자가 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역시나 너무 깊은 눈으로 슬픔을 잘 표현해 주셨고 내가 진짜 이 배우의 빛나는 20대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계가 앞으로 진짜 많이 찾을 이름이 될 것 같죠. 박지훈 배우 여러 작품으로 사실 연기 경력이 짧지 않지만 약한 영웅이라는 시리즈 장하준 감독이 그 시리즈를 보고 캐스팅하셨다고 밝히기도 한 약한 영웅 시리즈가 이 배우를 정말 눈이 확 뜨이게 발견하게 했다면 이 영화는 거의 날개를 달아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얼굴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의 사람들이 비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관객들도 덩달아 너무 비극적인 감정이 되고야 마는 그 단종이 세상을 떠나던 날의 촬영 당일의 현장 분위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고 스태프와 배우들 모두에게 좀 긴장감과 침묵과 이런 게 좀 맴돌았을 풍경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긴장. 항상 우리 이 영화 찍을 때는 거기 앞에 저기 아까 배서 보셨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게 사실 카메라에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그 앞에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는 뭐 촬영 감독님이 잘못한 거겠죠. 아무튼간에 그 풍광들이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항상 기온도 너무 사람이 지내기에 좋고 너무 항상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 씬을 찍은 날은 아침부터 모두 긴장한 상태로 일어나서 침묵 속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누구 하나 큰 소리 현장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제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분장 하시는 선생님이 송정희 선생님이 이제 톡이 온 거예요. 감독님 빨리 여기 분장 차로 오시면 안 돼요? 왜요? 혜진 배우님이 울고 계세요. 찍기 신청했는데 거기서 갔더니 정말로 막 분장을 하면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등을 이렇게 한번 툭툭툭 두드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계속 빠져 있어가지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올 때도 이제 이 배우 다른 배우들도 그렇고 저기 스태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니까 다들 큰 소리 내지 말고 배우의 감정을 지켜줘야겠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리고 박지훈 씨가 이제 잠깐 이 밖에서 잠깐 둘이 만났대요. 만났는데 박지훈 씨가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래도 후배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랬는데 유진 씨가 보고 절로 가라고 손짓으로 하고 그냥 시선을 외면해 버렸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어찌 보면 촬영할 때 카메라 돌아갈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 마주봤어요. 그 전까지 서로 마주보지를 않고 대사도 맞춰본 적이 없고 그냥 날것의 감정 그대로 가서 했는데 정말 두 분이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렇게 배우들 덕을 제대로 보는구나. 약간 날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모니터를 보며 기쁨을 감출 수 없는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게 되고요. 아까 손석구 배우님, 박지훈 배우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관객으로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 혹은 동료 배우로서 감탄한 장면 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도 궁금해요. 각각 다른 장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감탄한 장면과 재밌게 본 장면이요? 그렇죠. 근데 배우로서, 관객으로서 이게 동일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역시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역사적 배경이 없었어요. 네, 아예 없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둘이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저는. 네. 왕과 영원히 사는 네, 남자를 저는 이게 뭐 실화 바탕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됐지만 다시 왕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둘이 합심해서 이겨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활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활줄로. 그리고 문 최근에 이렇게 웃긴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너무 듣고 싶습니다. 문 안에를 안 보여주신 네. 깊은 뜻을 저는 이해를 못하고, 뭔가 반전이 비극은 밖에 남은 자들의 것이라는 걸 저는 모르고 그 반전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없었지. 밖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실 수가.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한 1000에 1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했지만 거기에 밖에 있는 이제 어른들이라고 할까요? 네. 속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긴장하고 보면은 하고. 저기 이렇게 침리를 해서 도망가 있고 예. 사실 이렇게 막 죽인 척하고선 저는 누군가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밖에 또 뭐가 이렇게 있을 줄 알았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정말로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싸서 강에 흘려 보낼 때도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때도 아닐 거야. 사실은 저렇게 했지만 어딘가에 딴 데 가면 불 속에 들어가면 둘이 만날 거야. 뭐 이런 희망을 계속 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면서 진짜 무슨 대변력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더 슬펐어요. 죽은 거야? 그치. 네. 뒤를 아예 모르시니까. 네. 와. 그리고 너무 이제 코믹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나름의 반전이었고 제가 아까 전에 여러 장르가 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유해진 선배님이 슬퍼하는 모습들이 저는 이렇게 보면서 가끔 그런 감정 연기 같은 거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유해진 선배님처럼 오래 연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솔직히 그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기 있던 신인 시절보다 더 감정 연기를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편집의 기술이라든지 촬영의 기술에 내가 10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나서부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연기하신 네. 게 저는 배우로서 그렇고 관객으로서 배우로서는 감동이었고 관객으로서는 충격이었고 혼자 스릴러를 보시는 떠이면서 진짜 아니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시게 시차 적응도 안 됐지 지금 영화는 충격적이지 올라오면서 머리도 다쳤지. 시차 적응도 여러분 좀 있어요. 그것도 좀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시차가 아니었으면 맞다 중학교 때 좀 배웠던 것 같아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객석에 나는 손석구 배우랑 똑같이 생각했다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계세요? 아 손을 드신 분들 계시네요. 네 외롭지 않게 네, 소수 의견이 아니었다는. 네. 이게 진짜 스포일러네요. 그러네요. 중요한 게. 네, 의도하지 않은 스포일러가 돼버렸는데 아니 그럼 연이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몽도와 단종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게 누군가는 좀 애틋한 부자 관계, 그러니까 유사 부자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던 소년이기도 하니까요. 류순환님에서 이게 또 브로맨스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관계성으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선하기 때문에 좀 서로를 알아봤달까, 그리고 좀 통했달까, 거기에 나온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브로맨스랑 함은 다른 지점에서 시작해서 같은 지점으로 가는 부분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보면서 아까 전에는 우스갯소리로 토끼 잡는 용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하고 싶었던 캐릭터는 그 성함이 뭐였었죠? 홍도가 저는 좀 관심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저는 홍도를 굉장히 야비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순전히 나의 개인적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고 철저하게 계산되고 야비하고 치사하게 하다가 아마 좀 도화되는 그런 저는 아크를 좀 개인적으로는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근데 이제 그 해석은 배우분들마다 또 감독님마다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와는 좀 반대로 굉장히 그 선한 자들이 만나서 거대하게 좀 맞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선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관계성으로 네, 그 그런 사람의 관계성으로 만남을 저는 읽으셨다. 네. 봤고 저게 저런 식으로 해석이 됐구나. 나는 아마 저 대본을 봤으면 다르게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손석구 씨가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 있는 게 저도 처음에 관계 설정을 그렇게 갖고 왔거든요. 처음에 홍도와 홍이의 관계는 상인과 손님이에요. 그 어몽도는 상인이에요. 저 사람으로 이득을 보려는. 네, 저 사람을 유치해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상인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틀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상전과 하인 같은 관계로 가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친구, 밥 먹는 씬부터 친구가 되었다가 마지막 이용이가 선택한 지점에 앞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되거든요. 저는 실제로 범문도라는 분이 세조가 이용이를 죽인 다음에 강에 시체를 버리는데 이걸 시체를 건지면 삼족을 멸한다고 기록에 돼 있어요. 삼족을 멸한다면 친척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그런데 어떤 대단한 장수, 어떤 대단한 축신도 그 시체를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강에 떠다녔어요. 부패하면서 그 썩은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서 건져서 장사를 치른 사람이거든요. 부모만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관계의
관계성의 부자는 최후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 맞아요. 상행자들 내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죠. 아니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영화가 진행이 될수록 너무 애틋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 관계에 서서히 동화되는 과정 관계에 겪게 돼요. 그러면 어떤 바람을 갖게 되냐면 역사적인 사실의 끝을 알고 있지만 이게 영화적인 판타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화가 할 수 있는 허구 엔딩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영화를 보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뭐 단종이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떠난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어몽도의 꿈 장면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의 좀 뒷이야기, 판타지를 허락하는 방식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일단은 그 어몽도가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잠깐 회상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건 회상이 아니고 환상 같은 거. 네, 언젠가 있었을 환상 같은 원래 시나리오 없었던 건데 유해진 씨가 이런 거 해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찍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유연한 방식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유해진 씨가 엄청난 흥행을 한 배우잖아요. 왠지 믿음이 가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쓰면 그만 편집해서 드러내면 되지. 이거 찍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해서 그것들을 찍어갖고 넣었는데 그 장면이 우리 관객들 모니터 시사할 때도 가장 평점이 높았던 장면으로 나왔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뒤가 너무 역사가 뻔하니까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금성대군이 그냥 한양으로 진격을 해서 세조를 끌어내리고 다시 단종을 왕이 앉히는 장면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커져요. 굉장히 일이 커져요.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거고 대규모 전투씬이 나와 있는 한 4, 50억이 더 들어가요. 이제 그리고 역사 왜곡 뭐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유작이 된다. 그걸 근데 이 비근한 예로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했던 이유가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버스터즈라는 영화 있어요. 거기 이제 그 히틀러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얘기인데 거기서 히틀러를 죽여요. 역사를 바꿔버린다. 네, 그런데 그게 그 타란티노 감독의 가장 큰 흥행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또 사실 역사적인 실존 인물도 다루는데 항준 쫄? 쫄인 거죠. 그냥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잘 준비해서 해보자.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으로 두 분께 하나 드리고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요. 장항준 감독님의 여러 작품이 있고 색채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직전작의 리바운드랑 조금 연결해서 읽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않는 서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승리 혹은 어떤 식의 성취를 관객들이 계속 기대하면서 가게 되지만 끝내 원하는 승리는 이루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남기는 여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의견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은 이게 역사적인 또 사건이고 우리 역사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지만 사실 정의가 불의한테 진 사건이에요. 크게 보면.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큰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역사를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한 영모는 인정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실패한 정의는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잊혀져야 하는가. 네. 실현되지 못한 정의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후대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있어서 저한테 그런 점이 되게 중요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제 세조 승자는 세조잖아요. 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카를 죽여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조가 왕위를 뺏는 서스펜스만 기억을 해요. 스릴과 서스펜스 그리고 그 폭력성만 기억을 하고 그 뒤에 단종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귀향을 갖고 거기서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인간 이홍리에 대한 시선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니까 당연히 나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역사 기록에도 단족이 나약하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신료들이 앞으로 성공이 될 자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그런 어린 왕이었는데 패배자는 나약함의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패배한 사람이 나약해서 패배한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패배했겠으나 그래서 저는 그런 패배한 사람이 좀 비면 아무도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비추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흡사 EBS나 JTBC에서 하는 그 역사 강의를 바로 옆에서 직관한 거예요. 그때 듣다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부터도 자극적이고 승리하는 사람의 통쾌한 이야기를 항상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 네. 그래서 뭔가 저도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게 그런 면에 뭐가 다르지라는 거를 제가 딱 집어내지 못하다가 그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뭐셨죠? 패배.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쳐줘야 한다. 쳐줘야 하는가? 네. 그게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손석구 배우의 출연작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뭐 전 지금 머릿속에 댓글 부대가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도 무언가의 성공의 성취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손석구 배우 얼굴 클로즈업 장면이 지금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 텐데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굿즈 복주머니 세트 드린다고 하거든요. 장항준 감독님이 가장 첫 질문하실 분 한 분 지목해 주실까요? 그러시겠죠. 저는 러브 항준이? 러블리 항준이? 네. 왜 저거 이제 집에서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들었어요. 네네. 말티즈 그림까지 붙여오셨네요. 이제 눈물자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제 질문은요. 네. 이거는 역사니까 모두가 아는 결말이잖아요. 네네. 손석구님 빼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했죠. 이거는 이제 너무 결말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비틀 수도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투자받기가 거의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받는 거에 대한 기대를 크게 안 하고 그냥 청춘을 한 6개월 정도 시나리오 쓰는데 날려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청춘이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중춘을 한번 진짜 젊었을 때 그냥 막 기약 없이 해볼 때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 번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투자가 되고 배우분들이 다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은 되게 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쓴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리고 운이 좋았고 그리고 저는 또 뭐 생계는 또 예능으로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가끔 한국 영화에서 하지 않은 시도 같은 것들이 가끔 박수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누군가 계산 없이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요즘에 스릴러가 잘 되니까 스릴러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 그건 발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시류에 편승하는 거지. 그럼 잘 될 수도 없고 항상 다른 각도로 다른 이야기로 계산하지 않고 해왔던 게 제가 아는 영화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감사하게도 투자자들도 투자해 주시고 배우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EBS 역사 강의 같은 멘트부터 한준 쫄 같은 멘트까지 오갈 수 있는 스펙트럼은 진짜 유일하실
거예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손석구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저 맨 끝에 모자 쓰고 회색 후드. 네, 손 들고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너무 몰입해서 영화를 잘 봤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캐릭터 운영 능력이 좀 탁월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감독님한테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이 개유정난 속 이 어몽도라는 인물을 영화로 그려야겠다 결심한 포인트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영화를 만드실 때 가장 중시하는 것, 이 하나만 영화에서 살릴 수 있다면 남기는 감독님만의 좀 가장 지향적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영화를 하시는 분이 그죠? 왠지 약간 그런 질문인데. 그죠? 네. 영화를 하시나요?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질문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영화에서 제일 필요가 전에 이제 이준익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시나리오, 세 번째는 시나리오다. 그만큼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얘기해 줬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해서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연기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관객분들이 보시는 건 배우를 얼굴을 통해서 감정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배우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고, 네. 설계도에는 디테일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러프한 스케치라고 생각해요, 시나리오.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도 배우분들한테 입에 맞게 다 고쳐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려요. 당신의 말이어야지 나의 대사에서는 그 책상에서 쓴 글은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가이드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놓치기 싫은 2가지라고 얘기한다면 시나리오와 배우, 배우 연기자라는 배우, 그 배우가 표현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거가 까먹었어요. 운동. 우리가 이제 그런 지점이죠. 진짜 용기를 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몽도가 보면 이 그 안에서 항상 굉장히 좀 뭐랄까 나의 이득이 되는 것들만 이제 선택을 해요. 항상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항상 그런 처음부터 모든 그런 선택을 해요. 어찌 보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 결정이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 내가 손해봐야 되는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그럼 나 이득을 봐야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좋아? 하고 계속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들을 해나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나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네.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그 한 주, 두세 줄의 역사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의 감정을 상상하고 보여주고 싶어라고 할까? 예, 그래서 어몽도라는 분을, 예, 어몽도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월에 가면 장릉이라고 단종 임금님의 묘가 있어요. 그게 어몽도가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그냥 매장한 그 자리예요. 네, 거기서 위치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위에 다른 건축물들을 꺾어가지고 이제 장릉이 돼 있는데, 그 장릉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지는 곳에 그 어몽도의 묘도 있고, 그리고 어몽도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동상만 있을 겁니다. 그 동상이 뭐냐면 물에 빠져 있는 젖은 골룡포를 입은 단종을 어몽도가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 속에서 막 끄집어내서. 그 동상이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유해진 씨랑 이제 촬영 전에 그걸 가면서 보면서 둘이 묘했죠. 이게 사실은 600년 전? 600년 전 사람이잖아요. 600년 전 사람을 연기해야 되는 사람과 600년 전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 누구도 이름도 모르는 그 동상을 만든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진짜 할 가치가 있다. 네, 이 추모를 그 슬픈 애도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어몽도에게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상은 거의 지금 상상해보면 거의 피에타 느낌의 어떤 맞아요, 피에타 느낌이 느낌 있을 것 비슷해요. 같은. 네, 그리고 거기 아마 그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I can speak Korean only. Yes, yes, sure. Why not? 그 여기 사진에 어몽도 동상을 보면 너무 그 제가 드린 말씀 뭐죠? 너무 슬퍼요. 그 눈빛, 동상의 눈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난 그 동상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영어를 시에서 상 주셔야 돼요. 아니 그 보통 잘 만든 영화의 경우에 이게 꼭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을 보고 싶다. 나는 굉장히 디테일한 욕망이 그 영화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떤 사회상을 그리고 싶다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싶은 표정에 얼마나 제작진과 배우가 집중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그 한 컷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왕가 사는 남자가 왜 잘 나왔는지 알겠네요. 지금 답변으로 더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한간에서도 제가 원래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이분이 그래서 장례를 치러요. 엉도 이분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묘에 묻고 숨어 살아요. 평생을. 네. 정확히 어디서 사망했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숨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가족들도 다 뿔뿔이 다 숨어 살아요. 평생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봐. 진짜 슬퍼요. 이게 무슨 너무 슬퍼. 네, 거의 정말 위인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네요.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더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 질문을 하나씩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손 드시는 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다음은 사이드로 갈게요. 네, 감독님 영화 일단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완급 조절이 아주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장면에서 정말 크게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장면에서는 크게 울 수 있는 영화였었는데요. 손석구 배우님과 장항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완급 조절을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밑에까지 끌어올리고 내리게 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신경 쓰실지 궁금합니다. 각각 연출과 연기의 면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네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힐리 할때 못했어. 네, 그 저는 이거 아마 근데 감독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좀 제가 생각한 시간 좀 양보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뭐 완급 조절 제가 그럼 먼저 예. 그래서 막 딱히 지금 너무 질문이 너무 생각지도 못한 적이라서 완급 조절이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우하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의 감정을 여기서 갖고 갈 것이냐 이 씬에서 또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갖고 가시냐 사실은 다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을 해놓거든요. 계산을 했는데 이게 글은 무생물이잖아요. 대본은 무생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카메라도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카메라 스위치를 누르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에 그 앞에 있는 배우는 생물이잖아요. 이 배우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와 이런 것들이 약속돼 있어도 배우는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신세계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그 캐릭터가 생물이 돼요. 활자였던 것이. 그것들이 생물이 되는 순간에 통제가 안 돼서 나중에 영화를 망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요 정도면 관객이 충분히 생각했을 거야. 라고 생각은 우리끼리 막 오버해가지고 뒤에 감정이 안 붙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이번에 작업할 때도 좀 촘촘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진 씨랑은 제 방에서 단둘이 시나리오 한 장씩 읽고 넘기면서 같이 얘기했어요. 이 씬에는 기화가 어떻게 서 있을 거야? 얘기하고 정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여기 카메라는 앵글이 이렇게 진행되고 어떤 배우가 어떤 옷을 입고 서 있을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유해진 씨는 여기 감정은 대사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거기서 그 직석을 또 대사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 전신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된 틀은 있었지만
그거 자체는 붕괴되거나 뭐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 곤두세우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완급 조절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지는 않고 저 감독님이 이제 봐주시는 것 같고, 저는 완급 조절보다는 제가 이제 배우로서 저 평소에 하는 건, 그러니까 완급 조절은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고, 저는 아마 그 이제 특히나 뭐 2시간짜리 딱 영화다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그리는 거보다는 이제 캐릭터를 잡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캐릭터를 잡으면 뭐 이런 구성을 그릴 수 있고, B라는 캐릭터는 전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인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완급 조절 생각 안 하고, 일단 대본에 충실한 캐릭터를 한 명 설정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캐릭터가 이제 누군지 알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촬영장에 그 캐릭터만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어디까지 얘가 갈지는 그날 좀 보는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근데 감독님은 뭐 이 정도야, 혹은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 해보고 요거 하나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동료를 좀 믿어야 한다는 말로 두 분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네요. 네. 네. 시간이 많이는 없는데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아야겠죠? 네. 오늘 안 받으면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마이크 드시고 감독님, 제가 일단 23년도 이럴 때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방송 같이 하실 때 그때 막 그 라디오 막 이름 짓고 막 이럴 때 팬들 그때부터 되게 팬이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진짜 감독님처럼 저렇게 밝게 다시 극복하고 제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용기를 갖게 돼서 그래서 오늘 집으로 온 것도 제가 부안에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감독님 보고 싶어서 진짜 올라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TV나 유튜브에서는 되게 좀 왜소하시고 되게 가벼워 보이셨는데 아까 입장하시는데 너무 기골이 장대갖고 제가 저도 모르게 멋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있어요. 네, 실물이 너무나 멋있으셔서 네, 제가 다 퍼뜨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몰래 카메라는 아니잖아요. 네, 진짜 너무 멋있어서 놀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그 단종 이용희님, 그다음에 어몽동. 이제 감독님은 항상 TV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에서 하실 때 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가 오면 전화 받는다. 그래서 항상 가족이 1순위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중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몽동 같은 경우는 3대를 멸한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감수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시즌을 수습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감독님 주위에는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고 그러신데 감독님 가족을 제외하고 부모님이라던가 형제자매라던가 그 이제 예쁜 따님이라던가 아내라던가 그분을 제외하고 진짜 단종 같은 분이 마음에 있으신지 그게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그 목숨을 걸고 하네? 없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저와 제 가족의 안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왜 우리가 잊지 말고 왜 박수를 쳐줘야 하냐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라고요. 그 개개인들이 다 모든 그 안정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얼마나 만류할지도
눈에 보이지만 나는 모두를 위해서, 난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 네. 그거 자체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박수 치고 그분들을 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영화로 만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구 배우님부터 인사 전해주실까요? 오늘 영화도 재밌게 봤지만 또 진즉에 알고 있어야 할 우리의 역사를 배운 것 같아서 참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감독님이 또 다른 영화를 만들 때 그때 제가 출연이든 실부이든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독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손석구 씨를 배우로서도 많이 좋아하시지만 자연인으로서도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또 어떤 뭐라 그러죠? 다들 뭐 계산만 하면서 사는 것 같잖아요. 요즘 현대 막 어떤 첨예화된 끝에 서 있는 분들은 손석구 씨 너무 없고요. 이렇게 없는 친분인데 커피차도 보내주고 GV도 2부인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제 은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다음 작품 대본 더 재밌게 잘 써가지고 우리 손석구 배우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두 분의 란데뷰 그리고 또 각자의 차기작도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 전에 왕가 사는 남자의 흥행이 중요하죠. 오늘 집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입소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CGV 에그 실관람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월 4일 극장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또 보시면서 오래도록 이야기 나눌 작품인 것 같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